안녕하세요. 환경보건 콘서트의 두 번째 강의하게 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하미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기후 변화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강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후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상 또는 날씨하고 기후 가 조금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 또는 기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시각각 순간적으로 변하는 우리 그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죠. 근데 기후라고 하면 이거는 하루하루 변하는 그런 기상 날씨가 아니고 보통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그런 기상의 평균적인 변동, 그런 특성을 이제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결국 이제 전체 자연의 어떤 평균적인 변동인데, 그러니까 기상적인 변동, 장기간에 걸친. 근데 크게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거하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은 이제 사람의 어떤 이제 경제적인 활동, 생활의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거고요. 자연적인 요인은 이제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구의 그 대기권 바깥의 성층권 거기에 이제 에어로졸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00년 동안 우리 이제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제 요 파란 바탕에 있는 빨간 그 그래프는 이제 기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그 전에 한 1800년도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1800년, 1900년 되면서 급속하게 올라가고 1900년 이후 2000년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뭐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량도 증가하면서 우리 그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지구가 이제 그 바다하고 그 육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지에 여러 가지 이제 야생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대부분 옛날엔 다 그랬죠. 그 육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토지 이용이 급격하게 같이 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지구의 온난화가 얼만큼 진행이 됐는가를 이제 살펴봤어요. 이 그림은 이제 아까 앞에서 본 그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이제 기준점으로 보고 이거랑 대비했을 때 얼마나 올라갔는가 보니까 역시 아까 본 그림과 비슷하게 1850년부터 급격하게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과거 이 기준 시점에 비해서 한 1.2도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아까 그 기후 변화는 크게 이제 자연적인 요인하고 인공적인 요인, 사람에 의한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 요인만 빼고 자연의 요인 영향만 보면은 사실은 올라가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제 인공적인 요인을 같이 결합해서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의 그 기온의 증가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의 그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선 아주 극한 기상,
극한 날씨가 인제 막 생기는 거죠. 훨씬 자주 훨씬 강하게. 먼저 인제 폭염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보다 훨씬 폭염이 더 잦고 그다음에 인제 훨씬 더 더운 이런 날씨가 많이 지속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요 인제 세계 지도예요. 이거는 인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거는 아시아, 그다음에 이게 인제 아프리카, 여기 오세아니아 이렇게 네 지도를 간략하게 그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요 빨갛게 된 거는 폭염이 인제 지난해 인제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 확실하게 증가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세계 거의 많은 나라에서 그 폭염의 영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그림은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걸 추정한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생길 것 같은 그런 심한 폭염이 지금 현재 이제 온도 지금 한 그 1도 정도 1.2도 올랐다 그랬잖아요. 현재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게 인제 그 2.8배 그러니까 세 번 그러니까 10 년에 한 번 날 것이 10 년에 3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일에 1.5 도까지 올라가면은 4 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4 번. 한 번 날 게 4번 난다. 그다음에 2 도까지 올라가면은 5 배, 6배 올라가고 4 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의 10배 가까이 폭염의 빈도가 잦아진다는 거를 말합니다. 그거를 50년 기준으로 50 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그런 심한 폭염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도 올라간 상태에는 지금 5번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다음에 1.5 도까지 더 올라간다. 그러면 8.6 배. 뭐 2 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거의 14 배.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향후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에 따라 갖고 이런 심한 폭염이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와 유사하게 홍수도 마찬가지죠. 홍수도 요 초록색으로 된 지역이 아주 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홍수가 많이 났다 하는 거를 인제 관찰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수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제 호우의 영향이 확인된 거고요. 아래 그림은 인제 똑같이 인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도 역시 10년 단위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홍수의 빈도가 증가한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뭄도 마찬가지죠. 가뭄도 많은 나라에서 가뭄이 이 노랗게 된 지역이 인제 정확하게 가뭄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앞으로도 인제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뭄의 이런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인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그 빙하가 녹죠. 기후가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그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으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의 높이가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이나 해변 지역은 물에 잠기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집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들이 아예 물에 잠겨 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딴데 이사를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굉장한 그런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신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다 녹는다면 해수면이 우리 바다가 지금 지구의 바다가 66 미터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 미터가 올라갔을 때 이 여신상이 거의 어깨까지 뉴욕에 있는 여신상이 잠기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제 산불 최근에 들어서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우리나라도 해마다 얼마 전에도 또 산불 났잖아요. 호주도 여러분 아주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거의 2년 가까이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어서 캥거루가 다 죽고 그랬죠. 그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해마다 이렇게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 년간 대형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 발생 빈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산림이 건조해져서 아주 작은 불씨에도 아주 큰 산불로 번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변화도 보면은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온이 옛날에 비해서. 그다음에 폭염과 열대야의 빈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얼마나 기온이 올라갔나 과거에 비해서 기온이 올라간 지역을 색칠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온이 많이 대부분 지역이 과거보다 기온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 집중호우, 비도 한번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래서 강남역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태풍입니다. 태풍의 횟수도 많아지죠. 옛날에는 뭐 여름에 한 번 뭐 두 번 올 태풍이 최근에는 거의 뭐 4 번, 5 번, 6 번씩 막 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제 기후 변화 때문이다 하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인제 피부로 느끼지만 봄이 엄청나게 짧아지죠. 봄이 거의 하루 봄의 시작이 이틀 빨리 오면서 줄고요.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인제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제 기후 변화가 점점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가느냐, 우리가 열심히 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로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제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텐데요. 그 지금 인제 2000 년도잖아요. 그 2000 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인제 예측한 그림들입니다. 이거는 중반기, 2000 년도 후반기.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너무 뜨거워서 이때는 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이런 인제 상태가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요. 요것도 인제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이 강수량도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거의 한반도가 물에 잠기는 이런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한반도가 원래는 온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인제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열대 지역은 제주도 포함해서 요 남쪽의 일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그 지역이 점점 더 북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070년 이후에는 거의 이 우리 남한의 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들이 다 아열대 지역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인제 말씀드린 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상이변, 뭐 폭우, 홍수, 가뭄, 태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빈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실제 자연재해가 많이 증가를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재해가 자연재해로 통계가 잡히지만 사실은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은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변화, 그다음에 인위적인 변화, 크게 두 가지로 인제 나눌 수가 있다. 자연적인 변화는 인제 태양이 인제 뭐 태양의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더 뭐 열을 많이 발산하는 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적이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인제 태양 표면에 그 흑점 활동에 따라서 또 인제 이 우리나라는 이 지구의 엄청난 그 에너지 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제 기후가 변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나 자전축 이런 것들이 변하면 또 기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인제 자연적인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이거는 인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구의 표면 온도를 이렇게 확 올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거의 원인은 이제 크게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등의 이런 온실가스 이거가 많으면 농도가 높아지면은 우리 지표면에서 발산하는 복사열이 우주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방출이 안 되고 이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실처럼 이 우리 지구의 이 대기권 안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산화탄소 등의 이런 온실가스는 왜 많이 배출이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개발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인제 뭐 많이 쓰는 거죠, 화석 연료를. 그리고 인제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인제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에 아주 그 압도적인 종이 됐죠. 인구가 너무나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 명에 달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향후에는 뭐 100억 명이 넘을 것으로 2100년에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인구, 여러 종 중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종 중에 호모사피엔스 종이 너무나 압도적인 종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종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지구의 자원을 무지막지하게 활용을 하면서 엄청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온실가스를 너무나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이 우리 지구 이 대기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2%는 화석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이유인데, 토지를 엄청나게 우리가 이 지구의 육지죠. 이거를 너무나 많이 인간이 개척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안에는 식물이 있죠, 그죠?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흙이 있죠. 식물과 흙,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밑에 해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 그 파헤치고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 이 토지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라는 게 뭐죠? 원래 이제 중생대 식물들이 이제 썩어가지고, 그죠? 썩어서 땅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엄청난 탄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토지 이용 변화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구에 그 얼어 있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북극 지역, 남극 지역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비동토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이 이미 우리 인간이 다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황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이 저장하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그다음에 식물, 밀림, 우리 아마존이 엄청나게 많이 헤쳐져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그 온실가스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우리 이산화탄소만 보면은요, 이산화탄소 전 세계 배출량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185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우리가 토지 이용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면서, 그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장을 돌리면서 이제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걸 태우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연료 요로부터 지금 82%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을 차지하는 거고요. 토지 이용은 이제 1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허파 그래서 이 아마존 아마존 열대 열대우림이 우림이 점점 얼마나 더 빠른 파괴되는가를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도록 브라질 하겠습니다.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파괴된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은 3,98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6.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소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현 브라질 정권이 아마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2019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아마존 파괴 속도가 73%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이런 이제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그다음에 불락가스 같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구에는 그래서 이제 탄소가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나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 대기 중으로 가고, 식물이 그걸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를 하게 되죠. 일부는 이제 다시 배출을 하지만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수중 생물이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식물이 이제 퇴적을 해서 화석 연료가 돼서 이렇게 탄소가 순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최근에는 요 화석 연료 시멘트 생산, 그다음에 산림 훼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배출과 소멸,
식물의 광합성이나 해양의 흡수 요런 것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지의 불균형이 생겨서 소멸보다 배출이 4% 이렇게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대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는 이런 인제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탄소 배출은 경제 성장 즉 소비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구 1억 명 이상 나라가 1 인당 CO2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잘 사는 나라들이 역시 많이 배출을 하죠. 그리고 잘 살지 않아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수준으로 나누어서 보면 상위 1%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 하위 50%의 소득자에 비하여 거의 80배 이상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어서 사실은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 인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불평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기후 변화를 생각할 때는 우리 지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어떤 지구를 인류세 시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의 우리 시스템이 사람들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 때문에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메탄, 온실가스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층권의 오존 파괴라든지 지표면의 온도 상승, 해양이 산성화되는 거, 그다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물고기가 없어지는 거, 새우 양식이 증가해서 해양을 오염시키는 거, 그다음에 도시에서 배출한 질소 유기물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거, 열대림이 소실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야생 땅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경작지로 변하는 거, 육상의 생물권이 파괴되는 거,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 지구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인간은 지구에 살아요. 지금 이제 지구 이외에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죠. 그래서 사람은 지구밖에 살 수 있는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과학자들이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기후 위기라든지 해양 상산화라든지 오존층 파괴라든지 등등의 이런 9개의 영역들이 지금 얼마나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안이 이제 안전선인데요. 요거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이 기후와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소실, 그다음에 질소 순환 문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물 다양성과 그다음에 질소 순환은 이미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다 벗어났고요. 기후 위기는 아직 안전선은 벗어났으나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난 상태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요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 9가지 항목들 중에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호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영향을 같이 미치면서 지구의 그 위험 한계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 지구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소비, 경제 발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성장,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이 기본에 깔리면서 이 지구의 오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소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 지구 화학적 순환이 교란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이제 땅의 이용 이런 것들이 야생 땅들이 이제 많이 파괴되는, 그다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 변화가 오고 이런 어떤 생태적 동인에 의해서 이제 공기 질이 나빠지고 식품 생산이 줄어들고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직선적으로 그냥 미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불을 잘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인류애를 잘 활용해서 아까 뭐 공정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 개발, 우리가 친환경 기술을 잘 개발한다든지, 우리가 행동을 잘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이 이런 극한 날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코로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 실제로 식생 분포가 변화해서 이 박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박쥐는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지 이용 많은 그 야생지가 사람들이 개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 야생 박쥐랑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박쥐가 갖고 있던 코로나가 사람한테 와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도 증가하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꽃가루가 발생될 수 있는 기간이 19일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꽃가루 양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통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염이나 한파들 때문에 온열 질환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죠. 한등 질환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때문에도 많은 이제 그 초과 사망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감염병도 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감염병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감염병, 장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 때문에 또 많은 인명 피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피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지도를 카토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별로 상대적인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를 더 뚱뚱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북아메리카나 이제 이런 유럽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피해는 이제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아프리카 여기 조그맸는데요.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나라 따로 있고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를 받는 나라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불평등하다. 근데 국제적으로만 불평등한 건 아니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기후 변화의 건강 문제는 불평등하게 나타나는데 이 위험을 높이는 여러 가지 취약성 요인이 있습니다. 어리거나 더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취약한, 지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지역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산다든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또 이제 빈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지역 이런 데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가 훨씬 더 폭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기후 때문에 생기는 질병 부담이 이제 통계를 낸 건데요. WHO 자료입니다. 온열 질환, 오존 관련 사망, 설사, 말라리아, 댕기 이런 것들이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구의 그 온도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온난화된 지구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종 재난 재해를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완화와 적응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 가로축은 적응이고요. 세로축은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잘 못하는 거죠. 어렵게. 그래서 이쪽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잘하는 거, 그다음에 둘 다 중간 정도로 잘하는 거, 둘 다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이 생겼어요.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내에 들어오면 이게 법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협약은 97년에 교토 의정서고, 그다음에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에는 이제 그때 당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를 했었죠.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리 협정 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주상국도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빼서 제로가 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경로가 있겠느냐? 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를 직선적으로 제로를 맞춰야 되죠. 직선으로 감축시키는 거, 그다음에 가속적으로 감축시키는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적으로 감소시킨 거.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이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거의 지연형에 가깝습니다.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 탄소가 더 많이 배출을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하면 이게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를 지연형이 아니라 적어도 직선형으로는 가야 된다. 나라별로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이렇게 개발국,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지연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은 이제 좀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이렇게 가속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질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피해, 손실, GDP 손실이 이제 점점 달라진다는 거죠. 탄소 중립을 했을 때 가장 피해액이 이제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대로 하려고 우리가 2021년에 2050년에도 우리나라는 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에서는 이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위한 법을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제 적응도 해야 되죠. 이 적응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는 데 대한 대응,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는 데 대한 대응, 그다음에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거나 멸종 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관점이 아까 이제 첫 번째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지구의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의 건강은 이 지구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의 건강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이제 원헬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건,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 식물들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해야지 된다 하는 거가 이제 원헬스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 문제를 다룰 때는 자연에 기반한 그런 해법이 돼야 된다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건강에도 좋다.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배출을 줄이면 초미세먼지도 줄게 되고 오존 농도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송 분야도 사실은 탄소 배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 탄다든지 걷는 거, 이런 것도 우리 건강에도 좋죠. 그다음에 이제 식품 생산,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사실 축산업이에요. 특히 소를 키울 때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우리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지만 탄소 배출 감축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 도시 건축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건강 도시를 구성하자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우리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주체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기후위기 해결에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다음에 산업계가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잘 감시하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채식하기, 그다음에 이제 소비 양식을 전환시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시민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